리크루팅을 하고 싶으세요? 네. 왜 리크루팅 하고 싶으세요? 우리 점장님 한번. 얘가 되다고. 그래요? 네. 네. 영신지 점장님 리크루팅 왜 리크루팅 해야 돼요? 네. 대답을 하라고 해서 네, 한번 대답 한번 해주세요. 리크루팅 왜 해야 됩니까? 왜 존재 이유가 리크루팅. 리크루팅이 나의 존재 이유다. 오, 대단하십니다. 존재 이유. 리크루팅 안 하면 존재감이 없는 거네요. 네. 네. 지금 존재감 있으세요? 없으세요? 애매하시구나. 네. 옆에 한번 물어볼게요. 점장님. 리크루팅 왜 해야 됩니까? 내가 뭐 지금 충분히 뭐 조직 영업하면서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왜 해야 돼요? 리크루팅을. 리크루팅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이 자리에 왜 계세요? 리크루팅 왜 하셔야 되죠? 네. 먹고 살려고. 네. 좋습니다. 점장님 혹시 왜 해야 되죠? 리크루팅? BM의 사명. BM의 사명이다. 너무 좋습니다. 리크루팅 해야 하는 이유, 파이프라인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비유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에요.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블로와 브루노, 이탈리아라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들의 이름을 노동자와 사업가다라고 제가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이탈리아 중부 작은 마을에 노동자와 사업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직업이 없었어요. 백수였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이장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너무 좋겠죠. 일자리가 없어서 매일 놀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마을 이장님이 오셔서 일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은 무슨 일을 시키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장님은 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냐면요, 산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러다가 마을까지 양동이로 옮기는 일을 시킵니다. 쉽진 않겠죠. 하지만 이들은 기쁨으로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하나씩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열심히 1년, 2년, 3년, 4년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업가가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했었을까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손도 찢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몸은 점점 지치고 병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냐?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너무 기발하지 않아요? 너무 기발하죠. 그러면은 양동이를 들어다가 하루에 12번씩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요, 사업가는 노동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봐. 너무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하루에 12번씩 주말 반납하고 밤낮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산에 있는 샘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마을까지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노동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노라고 얘기합니다. 노! 그건 미친 짓이야. 싫어. 너나 해.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으로도 충분한데 내가 왜 그 짓을 해야지? 그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차라리 한 번 더 물을 길르러 가서 돈을 벌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해요. 하지만 사업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업가는 이전과 똑같이 노동을 해요. 이전과 똑같이. 하지만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에는요, 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밤낮에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노동자는 사업가보다 소득이 2배 이상 늘어버렸어요. 왜? 사업가가 파이프라인 만들고 있는 동안 노동자는 더 많이 노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겠죠. 그래서 노동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꿈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뭐 파이프라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다 이뤘어. 이런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냐? 노동자의 몸도 병들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 12번씩 물동이를 2개씩 들고 갔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자 이제 하루에 10개밖에 못 길러요.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제 하루에 8개밖에 못 기르고요. 6개밖에 못 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의 소득은 다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노동의 한계라는 거예요. 노동의 한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사업가는요, 마침내 이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놓치셨을까 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사업가는 여전히 전과 같이 일을 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고 뭔가 사업가적인 비전을 제시했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멈춰버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업가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도 전과 같이 일을 했더라.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사업가는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어요. 근데 이 파이프라인은 어떤 거냐면요,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에도, 내가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는 시간에도 이 파이프라인에서는요, 물이 계속 흘러나요. 물이. 마을까지 내가 없어도 산에 있는 샘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이에요. 왜? 노동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노동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노동의 한계에 지쳤다.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들으세요, 빨리. 없어요? 지금 파이프라인이 다 3-4개씩은 구축이 돼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막 들어오는 구조가 지금 다 있으신 거잖아. 그쵸?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동자는? 자, 내가 양동이로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파이프라인에는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노동자는 해고됐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값싼 비용에 더 빠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노동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겁니다. 공감하세요? 네. 자, 그런데 사업가는요. 야,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드니까 옆 동네에서도 소문이 나겠죠. 저기 이웃 나라에서도 소문이 나요. 그래가지고 나도 만들어달라. 나도 해달라.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달라. 주문이 막 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가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죠. 그래서 사업자가 사람을 고용합니다. 누구를 고용했을까요? 노동자를 고용했겠죠. 노동자를. 해고된 노동자를 고용했겠죠. 이해되세요? 지금 비유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기 이탈리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소득의 다양성을 만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요? 죄송합니다. 가난하신 분 없으신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가난할까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똑같아요. 하루 24시간 한정적인 자원이라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제가 24시간 중에 하루 몇 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요. 3시간 잠만 잔다고 쳐도 2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 반납하고요. 하루 일주일 일해요. 365일 일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똑같은 강도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의 양을 늘린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 1억을 버는 사람은 일의 양을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주어진 시간에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리크루팅을 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 돈을 왜 벌어요? 돈 안 버셔도 돼요? 원장님, 돈을 왜 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벌잖아요. 내가 그냥 나 혼자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버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는 노력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냥 내 끼니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결국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다 시간과 바꾸는 노동을 해요. 시간과 바꾸는. 결국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일요소가 뭐냐? 함께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뭘 하냐? 시간과 노동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여러분들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가족과 함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그 시간은 지키지 못하고 나의 모든 재화를 그냥 시간과 돈으로 바꾸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노동의 한계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강의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290명의 식구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290개. 여러분들 파이프라인 몇 개예요? 몇 개시냐고요? 자, 이 표는요. OECD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0보다 높으면요. 일자리가 늘어난 거고요. 0보다 낮으면 일자리가 줄어든 거예요. 자, 우리가 일의 숙련도를 나타낼 때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숙련 노동이 있고요. 중숙련 노동이 있고요. 고숙련 노동이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질문.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21세기 자동화가 되고 AI화 되고 모든 게 4차 산업혁명으로 기계가 대신하고 로봇이 대신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일자리가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자,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저숙련일까요? 중숙련일까요? 고숙련일까요? 맞춰보세요. 나는 저숙련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 손 안 드시는 거 없어요? 다 들어주셔야 돼. 한 분 계시고요. 자, 나는 중숙련일 것 같다. 다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설마? 두 분. 자, 나는 고숙련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다. 네, 좋습니다. 정답은 뭐예요? 중숙련이에요. 제가 표 잘 보라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중숙련 일자리가 0보다 낮으니까 없어진다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이렇게 다 표에 보여드렸잖아요. 중숙련의 일자리가 제일 먼저 없어진대요. 중숙련 일자리가. 근데 어디 제가 강의하러 가면 고숙련 일자리에 이렇게 손 많이 안 들거든요.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드셨어요? 고숙련 일자리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어요. 고숙련이기 때문에. 너무 고숙련이라 기계가 못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들어요? 지금 제 말 안 듣고 있죠? 지금 집중 안 하고 계시죠? 강의도 제일 힘든 시간에 불러주셔가지고 1시에. 보통 아침에 불러주시는데 점심 먹고 제일 피곤할 때 불러주셔가지고. 고숙련은 없어지면 안 되죠. 이 세밀한 작업들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질 일자리가 뭐예요? 사실 저숙련이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이 표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표에서는 저숙련이 아니라 의외로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대요. 그러면 그 중숙련의 포지션이 뭔가 봤더니 생산직, 사무직, 세일즈 이런 직업들이 없어지고 있대요. 고숙련 일자리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수요가 많아요. 이런 관리직들은 계속해서 일자리에 수요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중숙련들은 없어지고 있어요. 저숙련 일자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개인 헬스 트레이너 같은. 왜?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냥 제가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중숙련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는 결국은요.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뜻과 똑같아요. 중산층. 내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건 저소득층으로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꽤 많이 중산층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중산층의 몰락이 꽤 많이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 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저소득층의 라인을 탈 것인가? 고소득층의 라인을 탈 것인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돼요. 결정하셨어요? 네. 우리는 고소득층으로 가셔야 됩니다. 선택하셨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세요? 네, 좋아요. 자, 첫 번째는 노동이에요. 노동. 전 세계 81% 이상의 인구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제가 아까 노동자의 정의를 어떻게 했죠? 제가 어디 강의 가서 노동자를 정의해보라니까 막 힘쓰는 사람을 노동자로 정의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노동자를 어떻게 정의해요? 제가 아까 정의했죠. 노동자는 시간과 공간을 돈과 바꾸는 사람을 노동자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혹시 노동자세요? 노동자세요? 네. 왜 자신이 없어요? 우리 다 노동자 맞잖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공간에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지금 줌 키고 들으실 수 없는 거잖아. 그죠? 시간을 투자하셔야 되죠. 공간을 가셔야 되죠. 고객을 만나고 후보자를 만나고 CIS 하고 리크루팅 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 파이프라인이 대신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동자란 말이에요. 노동자. 자, 노동자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노동자는 두 가지 이유로 힘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시간과 공간을 투자해서 돈으로 바꿀 내가 시간과 공간이 충분해요. 그런데 나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나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시간과 공간을 지금 투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샘에 물을 막 기르려고 지금 힘을 왕창 키워놨는데 나를 안 써주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번째, 나를 쓰겠대요. 내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를 쓰겠다고 오래요. 오늘 저를 불러주셨잖아요. 강의하라고. 불렀어. 근데 제가 하루 전날 불의에 의한 사고와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가 강의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노동은 이래서 힘이 없어요. 소득이 단절돼 버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동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 세계 80% 인구가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자, 노동은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했잖아요. 사업가는 뭘 통해서 돈을 벌까요? 사업가. 정답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아까 앞에서 힌트 드렸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사업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모으려면 뭐 필요해요? 그 사람 모으려면 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사람 모으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돈 벌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동하셔야 돼요. 네. 다시 얘기하면 사업가 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노동하셔야 된다고요. 노동. 코로나 이후에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책이 되게 잘 팔렸어요. 그리고 정말 직장생활 잘하던 애들이 갑자기 인플루언서 한다고 직장 때려치고 유튜브 찍고 막 SNS 하고 그런 애들 다시 다 지금 면접 보고 회사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마치 뭐 부동산이랑 주식만 하면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투자하셔서 좀 곡소리 나지 않아요? 곡소리 나죠? 죄송합니다. 네, 아픈데 찔러가지고 제가 그래요, 제가. 네. 사업가는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을 모으려면 결국은 돈이 필요해요. 그럼 그 돈을 벌려면 뭐 하냐? 결국 노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사업가가 되겠다고 맘먹고 사업가가 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가가 됐던 사람은 노동을 진짜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노동을 진짜 잘했던 사람들. 전과 같이 그 일을 계속했더라.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업가 되려면 우리 너무나 사업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또 사업가잖아요. 저는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또 사업가잖아요. 저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사업가잖아요. 응? 세 번째. 노동자, 사업가 세 번째 뭐예요?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투자자 되려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투자자는 뭘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투자자 되려면 뭐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그러면 그 돈 벌려면 뭐 해야 돼요? 노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노동을 잘 하셔야 됩니다. 노동을. 그래서 이 세일즈를 시작하신 게 아닌가요? 그래서 보험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따박따박 나오는 고정급, 월급쟁이로 살기 싫어서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내 성과에 비례하게 보상받으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사업가가 됐던 사람들, 투자자가 됐던 사람들 다 노동을 잘했던 사람이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노동을 잘해야 사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노동의 시대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노동의 가치가 큰지 제가 수치화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혹시 이 한자 아세요? 이 한자. 어떻게 하셨어요? 지점장님 어떻게 하셨죠? 예. 맞습니다. 억이에요. 그런데 이 억의 화폐 단위가 사람 인자와 뜻 의자가 합쳐진 합성을 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무슨 얘기냐? 억이라는 돈은요, 사람이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최소 단위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뜻을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중에 1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내가 지금 마음먹은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호주머니 1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억이. 이 억이라는 게 사람이 뜻을 이루는데 되게 중요한 단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를 제가 수치화시켜준다고 했죠? 여러분들 투자자로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노동자로 돈 버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투자자로 돈 버는 게 쉽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치화시켜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투자자로 연 1억의 이자를 받고 싶어요. 연 1억의 이자를 받으려면 연이율 1%만 잡을게요. 1% 잡고 은행에 얼마 있어야 1억 받을 수 있어요? 100억 있어야 돼요. 100억. 여러분들 은행에 100억 넣어놔야 1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번
은행에 100억을 놓고 1억을 받는다. 자, 2번 그냥 올 한 해 열심히 해서 내가 1억을 번다. 자, 뭐가 빨라요? 1번, 2번. 1번이요? 100억을 어떻게 넣을 거예요? 집중 안 하고 계셔 지금. 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지금 여기만 있었는데 지금. 아, 너무 하시네 진짜.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여러분들 그냥 올 한 해 1억 버신 게 훨씬 빠르잖아요. 여기 다 억대 연봉자시잖아요. 네? 다 MDRT, COT, TOT. 만약에 여러분들이 TOT다. 은행에 여러분들 600억 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600억. 그럼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는 얼마? 600억짜리예요. 내 몸뚱이 하나로 지금 돈을 버는 이 시스템이 600억짜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연봉이 1억이라면 여러분들 지금 100억짜리 지금 회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00억짜리 회사가. 노동이 엄청 중요해요. 시간을 낭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노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노동할 수 있을 때 뭐 해야 돼요? 리크루팅 해야 됩니다. 리크루팅. 노동은 결국은 리크루팅을 위한 노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리크루팅을 위한 노동은 쌓이는 노동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리크루팅을 위한 노동이 아닌 것들은요 다 사라져요. 마치 갱신연봉과 똑같습니다. 계속 내야 돼요. 근데 리크루팅은 환급형이에요. 적립형입니다. 와, 저 이거 오늘 처음 얘기하는데 비유 괜찮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노동의 가치가 이렇게 높아요. 노동의 가치가. 결국은 우리가 리크루팅을 위한 노동을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정말 유명하신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쓰고 버려지는 노동이 아니라 축적되고 쌓이는 노동을 해요. 혹시 이거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느끼는 우리 리크루팅에 대한 그동안의 이 감정들을 제가 한번 글로 써서 어디 책에 안 나와요. 제가 쓴 거니까. 한 번 쓰고 버려진 노동이 아니라 어차피 같은 노동을 할 거라면 쌓이는 노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쌓이는 노동. 네, 그게 뭔가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세뇌가 좀 되세요? 저 계속 얘기할 건데. 리크루팅 엄청 중요해요. 여기서 죄송하지만 가장 경력이 두 번째로 오래되신 분이 누구예요? 아, 네. 우리 실장님 표정이 안 좋아요. 못 물어보겠어요. 혼내실 것 같아요. 혼내실 것 같아요. 표정이 안 좋아. 그냥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20년을 일했는데, 30년을 위해 일했는데 어떤 게 쌓여있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보세요. 내가 똑같이 노동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쌓여있지? 고민해보시라는 거예요. 비슷한 설계사들이 널린 상황에서 고객은 누구에게든 구매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관리자들이 널린 상황에서 설계사들은 누구에게 입사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구매하지 않을 선택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되죠? 고객은? 왜 고객은 때문에 선택해야 되죠? 왜 후보자는 부장님을 선택해야 돼요? 집중력이 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질문. 그렇구나. 질문 안 해요. 진짜. 저쪽 보고 계세요. 저쪽 보고. 저 보지 마세요. 아니, 다른 데 가면 다 대답 잘해주세요. 진짜 너무 하시네. 과장님, 다시 들어보내지 마세요. 형, 위원장님, 왜 이제 선택해야 돼요? 고객은 제가 제일 저렴하게 네.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어요. 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번에 나왔어요. 다른 분들 질문 안 할게요. 대답 바로 나왔거든요. 자, 만약에 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가격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6개 보험사의 보험을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판매하는 지점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험을 계약했어요. 그것은 고객이 지점장님을 온전히 선택한 걸까요? 선택하지 않은 걸까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격 이외에 독자적인 가치가 없으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지점장님이 더 싼 보험료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버리면 고객은 얼마든지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나요? 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가격 경쟁에 있어.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냥 차라리 내가 이뻐서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지점장님 예뻐요. 그래서 고객이 선택했다면 그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 나의 독자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품, 가격에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선택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의 독자적인 가치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자,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해 주셨죠. 상품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스타벅스에 있는 커피와 편의점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가 있습니다. 뭐가 더 맛있어요? 스타벅스 커피 또 카페 또 편의점은 없어요? 나는 편의점 커피가 더 맛있다. 그럼 제가 할게요. 저는 편의점 커피가 더 맛있어요.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선택하는 기준이 뭡니까? 자, 스타벅스의 카페에 있는 커피가 훨씬 더 비싸요. 그쵸? 그런데 맛의 차이는요, 확연히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단지 취향의 차이예요. 취향의 차이. 저는 편의점 커피가 훨씬 맛있어요. 아니, 저는 2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맛과 제품에는요, 더 이상 차별화가 없어요. 거의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들, 아이시스랑 샘물이랑 풀무원이랑 물맛이 비교가 되세요? 안 되죠?
취향의 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야. 나는 서비스가 확실해. 나는 보장 분석 서비스가 확실하고, 나는 보험금 청구 서비스가 확실하고, 나는 AS 서비스가 확실해. 자,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다 있으시죠? 네. 뭐 청소기도 있고, 뭐 그 세탁기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서비스의 차이는 혹시 느껴지세요? 중국산이랑 뭐 삼성이랑 차이가 요즘 느껴져요? 다이슨이랑 삼성이랑 LG랑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서비스에도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품도 아닙니다. 서비스도 아니에요. 수수료 이야기해서 이제는 리크루팅이 안 돼요. 상품으로도 안 됩니다. 제한적이에요. 뭘로 리크루팅 할 거냐는 거예요. 뭘로? 왜 후보자가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돼요? 왜? 자,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에는 더 이상 독자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멋진 가게를 오픈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변호사 사무실, 의사 사무실 그냥 간판 달고 열었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시대가 끝났다니까요? 요즘 손가락 빨고 있는 변호사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응? 아무리 멋진 가게를 갖고 있어도 훌륭한 상품을 팔아도 나만의 독보적인 가치가 없으면, 나의 독보적인 가치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객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고객에게는 지점장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지점장님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니까. 보험료가 저렴한 걸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리크루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만의 독보적인 가치를 개발하는 거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래서 파이프라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양동이로 물뜨는 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독보적인 가치가 뭘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네. 그것은 나입니다. 나. 여러분들 자신. 이게 독보적인 가치예요. 왠지 알아요? 나는 60억 인구 중에서 유일한 나거든요. 이게 차별한 거예요. 아무와도 똑같을 수가 없는 유일한 나. 이게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후보자를 리크루팅할 때 무조건 여러분 자신을 파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되세요? 자, 공감하면 공감하면 제가 줌미팅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1번 눌러주세요. 막 이렇게 많이 해요. 네. 공감하세요? 네. 공감?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책을 쓰신 저자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엘빈 토플러예요. 엘빈 토플러. 네. 자, 21세기는 엘빈 토플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와 기업이 아니라 개인의 힘이 증가한대요. 나의 힘이 증가한대요. 나의 힘이. 네. 자,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시장 구조는 무너지고요. 그 자리를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나로 인한 퍼스널 브랜딩이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왔죠. 자, 그래서 유일한 나로, 이런 유일한 나로 고객에게 선택받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나로 선택받는 방법. 빵야와 빵끝이라는 빵집이 있습니다. 그냥 브랜드만 보고 여러분들 어느 빵집이 더 끌리세요? 빵야, 빵끝 다 다르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냥 어떤 로고, 이미지. 그렇죠?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다시 한번 선택해봐요. 빵야와 빵끝과 맛도 똑같고 서비스도 똑같고 빵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빵야를 선택하겠어요? 빵끝을 선택하겠어요? 빵이야. 빵야. 이유는요? 달고요. 네, 달고요. 네, 맛과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네. 다 똑같다면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는지 아세요? 바로 관계성이 깊은 사람에게 선택합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마케팅의 대가들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것을 어차피 구매한다면 결국은 익숙하고 관계가 깊은 곳에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할 때 유일한 나로 독자성을 갖고 리크루팅을 하려면 뭘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뭘로 키워야 돼요? 관계성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정성, 누가 진정성 얘기하셨는데 진정성도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브랜딩할 때 관계성 있는 곳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카페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도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개인 홈페이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책도 썼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불과 이제 1년 만에 이제 1000% 이상의 조직의 성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그 나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통해서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자부할 수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것이 앞으로 도래할 21세기 연결 경제의 모습입니다. 혹시 연결 경제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이제 그 요즘 책 보시면 많이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는 연결 경제 시대로 전환이 되는 그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 경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24시간 365일 인터넷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깨어있든 잠자고 있든 상관없어요. 왜? 24시간 365일 인터넷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나를 브랜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연결된 환경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이 새로운 신개념의 비즈니스. 이게 바로 연결 경제다. 이것을 한마디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바로 이 단어인데 뭐가 떠오르세요? 한 단어로? 자, 세 글자입니다. 좋아해. 따봉 좋아해. 네. 뭘까요? 바로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플랫폼을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질문 안 할게요 이제. 질문 안 하고 웬만하면 좀 빨리 갈게요. 왜냐면 뒤에서 하우트를 차라리 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다 설명하겠습니다. 네. 제 쿠폰 때문에 아니. 질문할게요.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 옛날에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나 공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단어를 많이 썼었어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용어로 플랫폼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의 용어가 지금은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응용 소프트웨어적으로 플랫폼의 개념이 확장이 됐어요. 온라인의 세계로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확장이 됐다는 거죠. 기존의 우리의 시장은요. 파이프라인 시장이었어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면요. 유통 단계를 거쳐서 공급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방향 단면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라는 건 투 사이드 마켓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양면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인스타 하신 분 손 들으셨죠? 혹시 오늘 인스타 뭐 게시글 올린 거 있어요?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혹시 누군가의 게시글에 오늘 뭐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도 아니요. 네. 예를 들어서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1인 2역을 해야 되죠. 안 하셨을 것 같아서. 인스타 안 하시잖아요. 하세요? 두 분이 여기였구나. 네. 아유, 안 하게 생겼습니다. 네. 투 사이드 마켓이라는 건 과거의 단면 시장과 다르게 내가 생산자가 되기도 했다가 소비자가 되기도 해요. 제가 오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럼 저는 생산자고요. 제가 누군가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그럼 저는 소비자예요. 그러니까 양면 시장이라는 게 내가 플랫폼이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할 수 있는 시장을 얘기해요. 그런 플랫폼 시장이 상당히 많죠. 어떤 시장이에요? 쿠팡이나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위워크라는 회사 아세요? 여기 옆에 아까 오다 보니까 간판이 있던데 공유 오피스 회사죠. 근데 위워크라는 회사가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될 당시에 시가총액이 10조로 인정을 받았어요. 10조. 그런데 이 위워크가 원래 이름은 위워크가 아니라 어떻게 출시가 되려고 했냐면요. 위워크 플랫폼으로 나오려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게 위워크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달고 위워크가 나왔으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위워크의 시장 가치는 50조로 평가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5배 이상이 높죠. 왜 이렇게 플랫폼에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요? 전 세계의 부와 돈이 이 플랫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랫폼의 시장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플랫폼이 시장의 지배자의 위치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자가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의 가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플랫폼 회사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7개. 전 세계의 돈이 다 플랫폼으로 쏠려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플랫폼이 중요해요. 플랫폼을 강가하고서야 21세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격차는 앞으로 더 벌어질 거예요. 어느 정도로 벌어지냐면요. 플랫폼을 생산하는 사람들에게 플랫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의 생산자가 될 거냐 아니면 플랫폼을 소비하는 그저 소비자가 될 거냐.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누군가는 플랫폼을 만들어내는데 노동을 소비하는가 반면 누군가는 누군가의 플랫폼을 이용해 주는데 나의 노동을 소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럼 어차피 양면 시장에서 돈 벌면서 플랫폼 하실 거예요? 돈 쓰면서 플랫폼 하실 거예요? 돈을 벌면서 플랫폼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플랫폼 하면 카카오를 빼놓을 수가 없죠. 출시까지는 3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출시되자마자 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지금 뭐 수십억 명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죠. 뭐 카카오의 자회사까지 뭐 하면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뭐 공장이 있나요? 삼성전자처럼 뭐 개발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유일하게 플랫폼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요. 카카오가 등장하면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아세요? 네이트온. 혹시 여기도 네이트온 총무님들이 쓰시나요? 네. 네이트온은 그냥 총무들만 쓰세요. 카카오가 시장을 독점하고 나니까 네이트온은 총무들의 전유물이 돼버린 거죠. 저는 최근에 네이트온을 총무 PC에서 본 적밖에 없어요. 네이트온은 사라져버린 거죠. 왜? 카카오가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에. 이게 플랫폼의 위력입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우리는요. 사람이 모이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집약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노동이다. 저는 12년 동안 사람을 모으는 노동에 대해서만 연구했어요. 정말로. 그 정도로 사람을 모으는 마케팅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자신 있냐? 저는 내일 100명을 모으라면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을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채널에서. 마케팅 한 번으로. 모을 수 있어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는 게 결국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그게 바로 리크루팅입니다. 리크루팅.
여러분들 그 관리자시잖아요. 이제 저보다 훨씬 경력도 이제 오래되신 분들도 선배님들도 많으시고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관리자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리더시고 관리자라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가지. 뭐가 있을까? 네 가지 중에. 트레이닝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솔선수범?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예요? 솔선수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시. 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영어의 스펠링 앞글자를 따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RTMM. 네. 한 번만 더요. RTMM. 리크루팅,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모티베이션입니다. 리크루팅,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모티베이션. 우리가 이것을 관리자의 역할이라고 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꼽으라면 뭘까요? 고맙습니다. 리크루팅이에요. 리크루팅. 왠지 아세요? 리크루팅이 없는 트레이닝이 없어요. 누구를 트레이닝할 거예요? 리크루팅 없는 매니지먼트가 없으면 누구를 관리할 거예요? 누구랑 쪼이넉 나가실 거예요? 리크루팅 없는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누구한테 시상을 주고 시책을 주고 연도 시상 혼자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리크루팅 is everything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90%. 관리자 역량의 90%를 리크루팅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리크루팅 is everything. 모든 거예요. 리크루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네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더 늘렸습니다. 리크루팅,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모티베이션 해도 조직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 뭐가 빠졌나 봤더니 한 가지가 더 있어요. RTMM, M입니다. M. 뭘까요? 머니. 돈 있어야죠. 괜찮네요. 머니. 맞아요. 머니 필요하죠. 돈 있어요. 마지막 M은요.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개천에서 용이 난 걸 몰라요. 내가 진짜 관리자로서 좋은 사람인데 지점장님이 진짜 KFG에서 뛰어난 지점장님인데 마케팅을 안 하니까 저런 좋은 분이 있는지 존재 자체를 몰라요. 마케팅을 안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인 걸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리크루팅 잘하고 트레이닝 잘하고 매니지먼트 잘하고 모티베이션 아주 뛰어나요. 훌륭합니다. 조인업도 잘하시고 막 계약도 잘하시고 상담도 잘하시고 교육도 잘하시고 막 엄청난 준비가 돼 있는데 마케팅이 안 되니까 내 집안에서 그냥 그런 존재로 있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야, 이제 마케팅은요 관리자의 필수 영역이에요. 진짜입니다. 마케팅을 할 줄 모르는,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기성세대들은요 다 도태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정말 뛰어난 훌륭한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도태되셨어요. 이제 하우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떻게 리크루팅 할 건가? 10가지 유인 모델을 설명할 텐데 결국은 리크루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후보자 발굴인 것 같아요. 후보자 발굴. 어떻게 후보자를 발굴할 건가? 이게 사실 가장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만날 건가? 이 프로스펙팅이 제일 힘들었던 것처럼 리크루팅도 똑같아요. 어디서 후보자를 만날 것인가? 결국 이 문제거든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오늘은 한번 좀 되새김질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시장을 얘기할 땐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죠. 지인, 소개, 개척. 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리크루팅도 똑같아요. 일단은 지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인 얘기하시면 싫어하시잖아요. 연고 싫어하시잖아요. 이미 할 만큼 다 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마른 걸레 짠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만약에 가망 후보자가 50명 이하라면 모든 활동을 중단하시고 리크루팅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먼저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인맥사슬을 한번 좀 그려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점은 결국은 성사율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인맥사슬이라는 거 이렇게 나를 도화지에다가 한번 그려보시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시는 거죠. 아직도 내가 놓치고 있는 키맨들이 있진 않은지. 과거에 우리가 처음 관리자가 됐을 때 아마 이걸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꽤 오랫동안 이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놓치고 있는 가망 후보자가 없는지 한 번씩 되돌아볼 때 백지에다가 나를 그려놓고요. 지금 최근에 나와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을 하나씩 연결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 꼭 한 명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일 먼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저는 지금도 엑셀에다가 이것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10년 전에 했던 것들을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망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해 보시라는 거죠. 만약에 50명 이하라면 30명 이하라면 꼭 리크루팅 활동에 잠깐은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소개는요? 소개는 어떻게 받나요? 혹시 리크루팅 소개 잘 받으세요? 소개는 보통 누구한테 받아요? 그렇죠. 지점원들한테 많이 받죠. 지점원들한테, 설계사들한테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설계사들한테 야 소개 좀 해줘 하면 소개해 주나요? 잘 안 해주죠. 야, 니 뭔 소개야? 니가 내 케어도 안 하는데 뭘 리크루팅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제가 부끄럽게 했네요. 농담이고요. 소개 잘 안 해주죠. 왜냐면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 우리 관리자 나한테 쓰는 시간이 100인데 내가 한 명 데려오면 50으로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도 방법이 있어요. 소개도 방법이.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소개는요. 3차월 미만 신입 경력자를 대상으로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차월이 지났다 그냥 소개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에 대한 로얄티가 제일 좋은 건 90일이에요. 90일. 물론 내가 삽질을 하면 90일도 못 가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CIS 한 후에 바로 직후가 나에 대한 로얄티가 가장 높을 때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소개 요청을 하셔야 돼요. 3차월 미만 경력이든 신입이든. 그때가 나에 대한 충성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죠. 자, 방법이 있어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당장 내일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되면 꼭 알려주세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례들을 공유해 주셨거든요. 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방법으로 리크루팅을 엄청 많이 했어요. 리크루팅이 제일 쉬운 건 소개로 들어오는 게 제일 쉬워요. 소개자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자, 혹시 조인업 많이 나가시나요? 가끔 나가세요? 자, 조인업을 잘 안 나가시면 조인업을 한번 나가보세요. 대신 조인업을 나가서 잘하셔야 돼요. 상담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의 로얄티가 한 번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인업에도 3원칙이 있어요. 이제 조인업을 갔는데 밥도 설계사들이 내고 운전도 설계사가 운전하고 관리자는 옆에서 보조석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코 골고 자다가 도착하니까 그냥 단추 거꾸로 끼고 나가가지고 그냥 상담하러 갔는데 상담도 죽 쓰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럼 소개가 말도 꺼내시면 안 되죠. 칼 맞죠? 칼 맞아요. 완벽한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일단 운전은 내가 합니다. 운전 내가 해야 돼요. 혹시 차가 없으시면 어쩌지? 차가 없으면 듣지 마세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비슷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비슷한 분위기를. 운전 제가 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너를 위해 수고하고 있다는 느낌을 반드시 줘야 돼요. 운전 제가 합니다. 아무튼 지방으로 차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아요. 왜냐면 차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운전합니다. 그리고 만남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요. 아니면 상담을 먼저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담을 맛깔나게 잘해야 돼요. 뭐 클로징이라면 더없이 좋고요.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조인업을 봤는데 계약이 나왔다. 이때가 소개의 영향이 가장 높을 때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인업 해주고 계약해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상담을 맛깔나게 잘하고 그냥 오시면 안 되고 상담 전이든 후든 식사를 하러 가세요. 식사 반드시. 근데 식사를 평소 여기 지하 1층에 있는 그런 식당 가가지고 평소 먹던 밥 같은 거 먹지 말고 조인업 갈 때는요. 그래도 차 타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 있고 그래도 좀 고가의 식사를 드세요. 평소에 10,000원짜리 드시면 20,000원짜리 드시라고요. 네? 한 달에 한 번인데 드실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쓰실 수 있잖아요. 먹여놔야 돼요. 호의를 베풀어줘야 됩니다. 뭔가를 받았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제 조금 어두워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 분위기. 조용히 가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숨을 푹 이렇게 한번 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상담도 잘했고 이것도 잘했고 이것도 다 잘했는데 옆에 있는 지점원이 딱 물어봅니다. 주변에 무슨 고민 있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분위기를 딱 잡으셔야죠.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끝났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지점원들과 함께 비즈니스 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만족스럽고. 그런데 내가 더 관리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크루팅이 필수 요소다. 요즘 프로스펙팅이 쉽지 않다. 이런 고민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은 그걸 듣고 있는 지점원이 아이고 네가 그러니까 리크루팅 안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지점장님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A, B, C, D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문을 잘해야죠. 혹시 주변에 우리 일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비즈니스 해볼 만한 사람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혹시 경력으로 이직을 했다면 전사에 영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있어?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열려 있을 때 이 질문이 들어가야 갑자기 핸드폰 열고 리스트를 싹 돌려요. 지점원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얘 얘기하고 얘는 얼마 전에 퇴사했고요. 얘는 지금 막 이직 때문에 알아보고 있고요. 얘는 되게 소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한다고요. 그걸 그냥 주의 깊게 잘 들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입니다. 불러요. 어제 얘기했던 친구 한번 만남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데 뭐 연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받는 거예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됩니다. 반드시 돼요. 왜 우리가 설계사들한테 소개를 못 받냐면 소개의 시기와 타이밍을 잘 못 잡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업할 때 소개의 시기를 뭐라고 배워요? 수시로, 무시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사들. 시기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소개입니다. 소개. 실제로 상당히 많은 성과를 냈던 소개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개척인데 결국은 유인 모델이 개척에서 나옵니다. 개척에서. 결국 유인 모델은 다 개척이에요. 근데 개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5프라임처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표를 한 장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고객의 구매 심리 4단계 도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의 메시지를 한 장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 장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이제 겨울입니다. 이 겨울에 반팔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하면.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겨울에 반팔을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런 니즈가 없는 고객이 일단 구매자의 60%라는 거예요. 구매 대상이 100명이라면 그 중에 60명은 일단 아무 니즈도 없어요. 아무 니즈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60명은 이직에 대한 아무런 니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팔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름이 다가오자 내 반팔티에 구멍이 뚫려 있고 옷이 찢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팔티를 사야겠네? 라는 니즈를 깨달을 때가 20%예요. 20%. 60%가 니즈가 없었다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고객이 20%예요. 20%. 자, 거기서 그러면은 어디 마음에 드는 반팔티가 어디 있을까 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단계. 그 단계가 15%예요. 요즘은 검색 엔진으로 유튜브도 많이 활용하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 많이 활용하죠. 왜냐하면 검색 엔진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네이버도 검색하고 쇼핑몰도 검색하겠죠. 그래서 검색하는 단계가 15%고 이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5%가 구매의 결정을 이루는 단계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서 보험을 가입시킬 때 우리가 만나는 고객의 80%는 니즈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니즈가 없는 상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영업을 하고 어떤 리크루팅을 하고 있냐? 지금 당장 계약을 하기 원하는, 지금 당장 이직을 원하는 5%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요. 5%. 이 5%의 시장을 40만의 설계사가 빼앗고 뺏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안 치열하겠어요?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예요. 5%에 집중하니까. 지금 당장 이직을 원하는 사람을 서로 빼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엄청 치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기해버리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개척이라는 건요. 우리가 20%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잠재된 80%에 집중하는 게 개척이에요. 그것이 유인 모델이고 플랫폼입니다. 왜? 여기는요.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경쟁이 없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경쟁이 없을 때 여러분이 관계성을 맺어놓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독자성인 나로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게 제 강의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80%에 집중해야 된다. 경쟁이 없는 이곳에 집중해야 돼요. 이곳에. 정말로 이거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리크루팅 한다고 광고로 돈 엄청 쓰거든요. 랜딩 페이지 띄워가지고 적극적으로 광고해요. 그런데 효율 엄청 떨어져요. 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마케터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아무 니즈가 없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관계성을 맺고 여러분들이 리크루팅을 준비하시면 반드시 된다니까요. 고객도 똑같아요. 고객. 데이터베이스, DB, 퍼미션 DB 이런 거 사용하시죠? 네. 우리가 DB를 받으면 고객은 이 상태예요. 이 상태. 니즈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화해가지고 고객의 니즈가 없으면 DB 던져버려요. 안 씁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봐요. 니즈가 없는 상태의 고객들은 경쟁이 있다 없다? 경쟁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의 잠재 고객이죠.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되죠. 이 사람들 관리하면 여러분들 롱런할 수 있어요. 리크루팅 유인 모델 10가지 중에 한 가지 채용 사이트와 관련된 부분들을 그래도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사이트에 혹시 공고 올려보셨어요? 채용 사이트 리크루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이트 세 군데만 좀 뽑자면 사람인, 자코리아, 인크루트. 혹시 세 가지를 다 활용하고 계세요? 저는 여기서 거의 11년째 그 채용 공고를 돌렸었어요. 어느 정도로 채용을 많이 했냐면요. 그 채용 사이트에서만 지금까지 못해도 한 150명 정도는 채용을 한 것 같아요. 네. 채용 사이트에서만. 방법이 있어요. 혹시 유료 공고 돌리세요? 무료 공고 돌리세요? 유료 공고 돌리시죠? 저는 한 번도 유료 공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이트에 유료 공고를 내려면 돈을 꽤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야 상단 노출이 되거든요. 개인이 이 채용 공고를 내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회사가 아니고서야. 거의 다 제 비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무료 공고를 추천해 드립니다. 공고를 왜 올려요? 알아야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하라고 뭘 알려줘야 마케팅을 해야 누가 올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입사를 하냐고요. 자꾸 나 여기 있어 알려주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미지 제작해가지고 올려주시면 문의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한 부분만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통 공고를 올리면 이렇게 쭉 스크롤 할 수 있도록 쭉 이미지로 작업해가지고 올라오잖아요. 혹시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서 작업하는지 아세요? 혹시 어디 업체에 맡기시나요? 자체 제작 어떻게 하세요? 이런 이미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한 3분이면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들어주셨어요? 네, 한번 적어보실래요? 미리 캔버스라는 곳에서 만드시면 돼요. 미리 캔버스. 무료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을 그냥 무료로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 회사예요. 네, 이거 3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캔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캔바. 또 망고보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이미지 3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한 5, 6장 쭉 연결해가지고 카드 뉴스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료 공고를 올린다면 업체에서 다 관리해줘요.
근데 무료 공고 올리실 거잖아. 그럼 무료 공고에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복사 붙여넣기. 첫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 공고는 처음 한번 세팅할 땐 좀 어려워요.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지를 만들고 공고를 업로드하면 그 다음부터 공고를 올릴 때는 컨트롤 CV만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3초면 복사 붙여넣기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공고를 매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사람이는 하루 6번을 무료 공고를 업데이트 했었어야 돼요. 왜? 공고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올리면 내려가고 올리면 내려가고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번씩 올렸습니다. 4시간 간격으로 공고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를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고가 최상단에 계속 노출할 수 있어요. 그냥 올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공고는 저 밑에 보이지도 않아요. 워낙 공고가 많으니까. 4시간 간격이니까 어떻게 해요? 출근할 때 한 번,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한 번, 밥 먹고 와서 한 번, 퇴근하기 전에 한 번, 집에 가서 한 번,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6번씩 올렸다고요.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힘들겠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요, 비서를 한번 고용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사람이는 하루 6번, 자코리아는 하루 3번, 인크루트는 이력서가 제일 적은 곳이에요.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그 채용 사이트별로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또 지금 가셨을 때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근데 현재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료 공고를 올리시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한번 올리고 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상단에서 공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게 유료 공고를 뭐 한 번 내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점에서. 네.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공고를 지역별로 내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는 경력직도 있고 신입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고를 내서 관리를 하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메일로도 이렇게 지원서들이 와요. 금융매니저, 지점장 이력서, 금융플래너, 금융매니저, 지점장, 팀장 이렇게 지원자가 엄청나요. 시스템 잘 만들어 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물이 흐른다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수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지원서가 띠링 와요. 그러면 비서가 출력해가지고 책상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기서 CIS라고 하나요? 그죠? 직무설명회라고? 그러면 전화하겠죠.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 일정 안내 드립니다. 해서 회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 CIS 진행하겠죠. 회사 소개부터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2차, 3차 면접을 받고 입사시키는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왜 안 올까요, 사람이? 공고를 안 올렸으니까. 한번 올려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인 거잖아요.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력서 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력서 열람해서 직접 콜 하시는 거. 혹시 좀 어때요? 이거는 잘 되시나요? 저도 이제 조직을 초기에 세팅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로 좀 독하게 했냐면요. 하루에 거의 200콜씩 했었어요. 200콜씩. 안 해보셨죠? 진짜 입에서 단내 나고요. 이력서 다 찢어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영업을 하든 리크루팅을 하든 콜하는 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지 않아요? 저도 콜을 할 때 얼마나 콜하기가 싫냐면 한 번 콜을 하려면 3일을 작정해야 돼요. 그 정도로 콜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렇죠? 너무 힘들고 정말 에너지 많이 뺐고 그러니까 정말 각오하고 작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마음 먹기까지가 3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콜을 매일 꾸준히 1시간씩 해야지 이런 계획 절대 세우지 마세요. 아니면 하루에 30분씩 해야지 이런 계획 절대 세우지 말라고. 절대 못 지켜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200콜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내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뭐 비서가 있다면 아니면 누가 해주실 분이 있다면 이력서를 싹 뽑아놓으라고 하세요. 한 200개 정도를 뽑아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책상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다음날 딱 출근하면 그거 들고 방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 딱 잠가놓고 사무실 수화기가 있으면 수화기를 손에다 이렇게 묶으세요. 내리지 말라고. 끊지 말라고. 이렇게 손에다 묶어요. 묶어. 그리고 귀에다 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은 또 그 휴대폰 전화로 하면 잘 안 받아요. 또 이런 분들은 또 회사 전화로 해주셔야 돼요. 02 회사 번호로 또 눌러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서칭할 때 저는 기준을 3가지로 잡습니다. 그냥 저는 많이 안 봐요. 일단 지역 잡죠. 제가 서울이면 일단 지역은 서울로 세팅하겠죠. 뭐 서울, 경기 정도. 뭐 경력이냐 신입이냐 체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한 생신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직장 경력 1년 이상 있으면 저는 콜을 했고 아예 걸렀습니다. 사회생활 전혀 안 해본 생신입은 다 걸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성별은 당연히 그 남녀로 해야겠죠. 근데 나이는 그냥 본인이 지점을 운영하시는데
소화가 가능한 나이까지 서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내 어떤 평균과 상관없이 그냥 뭐 25부터 60 이렇게 해서 서칭하시면 상당히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냥 정말로 내가 지점을 이루고 싶은 타겟의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하시고 그 나이대로 뽑아야 돼요. 그래야 전화하실 때도 좀 일관성 있게 가십니다.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력서를 딱 서칭을 합니다. 이 이력서를 보고 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안 보고 바로 콜 하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해보신 분들만 알아요. 왜 이력서를 안 봐야 돼요? 선입견. 선입견. 누가 얘기하셨어요? 네네네. 드려야죠.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그렇죠.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력서를 딱 봤는데 막 토익 999점이고 막 경력 막 엄청 뛰어나고 본인 포트폴리오 쫙 써져 있는데 전화할 때 딱 겁을 먹어버려요. 내가 상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스펙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딱 선입견이 생겨버려가지고 전화할 때 떨려. 손도 떨리고 입술도 떨리고 안 봐야 돼요. 선입견 안 갖고 나는 뭐만 본다? 이름과 연락처만 본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봐요. 눈으로. 자, 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실제로 제가 150명 이상 리크루팅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콜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되시나요? 사람인 자쿠리의 인크루트. 하나를 보셨겠죠? 통해서 연락드립니다. 자, 전화드린 곳은 KFG고요. 인사 담당자, 지영인 지점장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이건 후킹이 되게 중요해요. 빨리 들어가야 돼요. 빨리. 머뭇거리시면 안 되고. 잠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일단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력서가 최신 업데이트 안 된 이력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미 취업한 사람들도 있고 구직 중이 아닌 사람도 있고 이미 재직 중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직 중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KFG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냐라고 물어보셔야 되는데 정형화된 메시지가 좀 있어야 돼요. 한 15초 정도. 회사를 그냥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뭔가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걸 15초로 딱 한번 정리해 보세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짧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신입 및 경력 채용 관련 직무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누구누구님, 홍길동님을 초대하고 싶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바로 클로징하는 겁니다. 이력서를 보니 저희 회사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직무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소개팅 가서 나랑 결혼하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신뢰관계가 하나도 형성이 안 됐는데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 이런 얘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셔라. 우리 회사에서 이런 직무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당신과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직무 설명회에 참석해서 안내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겠냐. 굉장히 가볍게 잽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잽. 잽만 날려주시라고요. 당연히 거절 나와요, 안 나와요? 선거절 나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가볍게 잽했기 때문에 거절도 가볍게 나와요. 근데 대부분을 콜을 하면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장황하게 설명할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센 걸로 한 방을 딱 후킹하려고 해요. 그러면 딱 거절해버리거든요. 그럼 딱 끝납니다. 아니면 먼저 끊어버리든지. 그래서 가볍게 여러 번 때리다가 마지막에 후킹해야 돼요. 거절 처리를 3-4번 정도 하시면서. 빠른 속도로 1차 클로징을 하는데 그냥 우리 직무 설명회 한다. 그거 알려주려고 전화했고 방문해서 설명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소개가 짧았다면 KFG에 대한 소개가 짧았다면 회사에 대해서 더 물어볼 거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회사예요? 거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제 직무는 뭔가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일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걸 거절 처리라 생각하면 안 돼. 관심이 있구나. 뭔가 궁금해하구나. 1차 제안을 잽으로 한번 주시고 그 다음 질문에 맞게 여기서 설명해 주셔야죠. 그 다음 직무 설명회 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면접 등 추후 절차로 안내가 될 거다. 이렇게 안내를 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는 면접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면접이라고 하면 안 와요. 면접이라고 하면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면접을 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간다고요. 면접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알아보러.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되는 우리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구직 중이시라면 여러 개 회사 알아보고 계실 건데 그중에 저희 KFG라는 회사도 알아보셨으면 좋겠다. 부담 없이 편하게 방문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꼭 후보자를 잡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끔 그런 것도 해요. 이벤트 합니다. 교통비 지급해드린다는 이벤트도 하고요. 아니면은 키트 이런 키트 선물을 드리니까 편하게 오셔서 설명 듣고 선물도 받아가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오게 해야 돼요. 오게 하는데 보통 마지막에 클로징을 어떻게 하냐면 설명에 한번 들어보시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자세한 안내 받아보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2가지로 나옵니다. 네,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 거절 처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뒤에 거절 처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넛질을 하고요. 대답을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yes, no로 대답을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침묵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왜냐면 아직 내가 yes라고 해야 될지 no라고 해야 될지 정보가 제한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클로징을 양자택일로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업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A 할래, B 할래 물어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둘 중에 뭘 할까를 고민하도록 뇌 구조가 바뀐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하면 이 뇌 구조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제안하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 2개를 고민하면 맹목적 동의가 돼버려요. 그냥 나는 해야 되구나. 그럼 둘 중에 뭐가 나한테 유익하지? 이렇게 뇌 구조가 바뀌어버린다고요.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양자택일을 많이 배우지만 실전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진짜 양자택일로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보통 전화하면 저는 바로 내일로 잡거든요. 내일 아니면 모레로 잡아요. 그러니까 잡을 때 내일 2시, 5시 아니면은 화요일, 수요일 2시, 5시 일정이 있는데 언제가 괜찮으세요? 바로 그냥 보기를 던지시라고요. 바로. 재직 중이시라고 하면은
그 퇴근 후에 뭐 7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이 좋으세요, 수요일이 좋으세요, 또는 2시가 좋으세요, 5시 좋으세요. 이렇게 양자택일로 빠르게 클로징을 하라고요. 그 다음 이제 거절 처리가 나오면 거절 처리를 하나씩 쳐주시면 돼요. 저와 직무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거절 처리 해주시라고요. 현재 구직 중이시라면 부담 갖지 말고 참석하셔서 그냥 회사에 대한 소개, 직무, 급여, 인센티브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만 받아보세요. 안내만. 입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이직을 결정하실 때 10개 회사를 알아본다면 그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방문하세요. 편하게 방문하세요. 화요일, 목요일 언제 가져오세요? 또 한 번 클로징. 그냥 가볍게. 여기에 절대 감정을 넣지 마세요. 그냥 반자동적으로 하셔. 그래야 200콜 하실 수 있어요. 하루에. 직무 포지션 어떻게 되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무 세일즈 파트, 관리자 파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줬고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세한 내용을 전화로 다 풀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생각해볼게요. 자, 물론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직무 설명에는 입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네가 뭘 생각할 거야? 네가 뭐 내가 너 뽑는데? 내가 너 채용해 주겠대? 대체 네가 뭘 고민해? 네 고민할 거 없어. 고민을 하려면 네가 우리 회사 정보를 알아야 네가 고민을 하지. 네가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뭘 네가 고민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고민하라고. 그걸 알려줄 테니까 와서 좀 들어봐. 이거예요. 전화를 실패하는 이유가 전화로 막 클로징해요. 막 입사 시켜버리려고 막 클로징 해버리니까 전화가 어려운 거죠. 그냥 가볍게 너찌로 계속 불러주라고요. 저희도 직무 설명이 온다고 채용하지 않습니다. 직무 설명회 듣고 저희도 면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 회사와 적합한 사람인지 채용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한다고 내가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날은 그냥 편하게 오셔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2시, 4시 언제 괜찮으세요? 또 양자택일로. 그 이력서 콜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세일즈 프로세스에서 전화의 목적이 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의 목적은 뭐죠? 약속 잡기잖아요. 전화는 클로징이 아니잖아요. TA의 목적은 약속 잡기. 자, 여기서 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약속이 잡혔어요. 약속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화요일 2시 오시겠대. 그 후보자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좋습니다. 문자. 정형화된 문자 폼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정형화된 폼 문자 양식을 쫙 작성해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근데 마치 개인이 보내지 않고 회사가 보낸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회사 위에다 웹발신 띄워가지고 회사가 보낸 것처럼 해줘야 돼요. 어떻게? CIS 방문 일정이 확정됐다라는 확정 문구를 적어가지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KFG 홈페이지 링크를 문자에다 딱 띄워주시고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보고 오셔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수요일 2시에 약속이 잡혔어요. 문자 어떻게 발송해야 됩니까? 약속 잡자마자 한번 보내죠. 끝이에요. 수요일 2시 되면 오나요? 안 오죠. 노쇼납니다. 무조건. 그럼 또 언제 보내야 돼요? 화요일에 한번 또 보내야 되죠. 무조건 보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나와 약속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안 와버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가고 싶었는데 깜빡하고 안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이 약속 잡아놓으면 올지 알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 준비해놓고. 절대 안 와요. 그래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화요일 날 문자를 한번 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또 보내요. 그리고 2시에 약속했잖아요. 12시에 문자를 한번 또 보내는 거예요. 최종 확인 문자.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똑같은 문자를 계속 보냈잖아. 수요일 12시면 2시간 전, 3시간 전에 문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씻고 있냐? 어? 씻고 있냐? 아, 씻고 있냐? 아, 이 상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씻고 있냐?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저런 문자를 보내주셔야 돼요. 준비하고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자가 있어요. 뭐냐? 오늘 방문하실 때 자차로 오세요? 대중교통으로 오세요? 이렇게만 물어봐 주시면 돼요. 그러면 올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안 올 사람은요?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하는 거예요. 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화하셔야 돼요. 왜? 그냥 문자 안 받았는데 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난 준비 안 했는데 갑자기 와버리네? 그럼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는데 30분 이상 답이 없다.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 오늘 자차로 오는지 대중교통으로 오는지 확인차 문자 드렸는데 답이 없으셔서 확인차 연락 드렸습니다. 자차로 오시면 주차 등록을 미리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인차 연락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오는지 안 오는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내 스케줄에 빵꾸가 없어요. 이게 제가 산전수전 공중전 겪으면서 경험한 노하우들이에요. 고급스럽네요. 아, 고맙습니다. 에이씨, 드려야겠다. 약속 잡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올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안 올 거면 빨리 안 오는 걸 확인하는 게 나아요. 그냥 마음 졸이면서 오나 안 오나 기다리지 말고 빨리 콜하시라고요. 그리고 안 오면 빨리 찢어버리고 다른 일 보셔야죠. 거기에 스케줄 낭비하지 마시고.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 콜까지 하셔서 CIS를 하셔라. 저는 20년, 30년 된 경력자가 와도 회사 소개 꼭 합니다. 그런데 회사 소개 듣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꼭 한 명씩 몰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그분들이 피드백을 주실 때 뭐라고 주시냐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 난 처음 봤다. 근데 그분이 다른 분들을 몰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설명해 줬던 거 이분들한테 똑같이 해달라고. 자기는 나중에 오겠대. 그러면서 다른 분들을 또 소개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신입들이 방문한다면, 특히나 이력서로 방문하는 신입이라면 회사 소개는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두 번째는요, 니즈 파악인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제가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을 CIS 하면서 느낀 건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니즈를 모르고 그냥 내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만 하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막 뭔가를 막 알려주고 막 설명하려고
막 2시간, 3시간씩 막 떠들거든요. 근데 경력이 오래되고 어느 정도 내공이 있는 사람일수록 안 들어요. 듣는 척만 하지 절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니즈를 모르고 내가 준비한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그냥 나한테 좋은 거를 상대도 좋을 줄 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니즈를 파악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딱 3가지입니다. 이거 파워 질문 3가지만 기억하시면 끝나요. 끝나. 그래서 회사 소개 끝났으면 그냥 질문 3가지 하시고 끝나도 돼요. 그리고 2차, 3차 미팅을 차라리 잡으세요. 그냥 첫 번째, 이직하는 이유가 뭔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왜 오려고 하는지. 그래야 동문서답 안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원하는 답을 바로 드릴 수 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한지 그냥 물어봐요. 너 오늘 뭐 듣고 싶어? 뭐 듣고 싶어서 나한테 왔어? 그냥 물어보시라고요. 마지막 이겁니다. 회사 소개가 문을 여는 오프닝이라면 이 질문은 키예요, 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입니다. 뭐죠? 결국은 네가 이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가 이직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뭐 수수료야? DB야? 정착이야? 성장이야? 그냥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소개하면 끝난다고요. 너무 돌아가지 않게 이 3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CIS를 가서 상대의 태도에 실망하고 입사를 안 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다 좋았는데 그냥 저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경청이라는 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온몸으로 공감해라. 온몸으로 공감한다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누구와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온몸으로 공감해주고 있네? 이런 생각 들어본 대화 있어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면 상대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상당히 존중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존중하라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상대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려면 과하게 하셔야 돼요. 과하게, 티나게.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는 거 실제로. 눈으로 미간을 살짝 찌푸리면서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진짜 내가 당신 말 듣고 있다.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살짝 미간 찌푸리면서. 아니 아까 제가 그랬더니 나보고 왜 화를 내냐고. 이거 인상이 그래요. 화내시는 거예요. 살짝만 펴주세요. 좋습니다. 그거예요. 진짜. 미간을 살짝만 찌푸려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그냥 상대가 말할 때 주의 깊게 들어주셔도 상대가 감동을 받고 돌아간다니까요.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태도에 실망하고 입사를 안 해요. 2번째는요. 고개를 아까 우리 지점장님께서 이윤경 지점장님께서 이렇게 공감하고 있다고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말하는 사람이 신나서 더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말을 많이 하고 가게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하게.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자기의 속 얘기까지 다 털어놓고 갈 수 있게 잘 들어주시라고요.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3시간, 4시간 CIS를 했는데 가고 나면 후보자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왜? 자기 얘기만 했거든.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다음 전략을 세우는데 다음 미팅 때까지 할 얘기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 전혀 파악을 못해서 내 할 얘기만 다 해버려가지고.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들을 때 미간 찌푸리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기울여요. 이렇게 3짝. 그게 3번째예요. 이거 안 해보셨죠? 이게 뭐냐?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라고 티나게 알려주라고 이렇게 귀를 진짜 갖다 대면서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미팅할 때 소리 잘 들려요? 안 들리죠?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도 안 들려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라고요. 진짜 나는 당신의 얘기를 진짜 진지하게 듣고 있어. 이러면서 인상 쓰면서 들어주시라고요. 이 3가지만 잘해도 리크루팅 확률이 진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제스처를 해보시면 오늘 제 강의가 떠오를 거예요. 이게 진짜 되네? 사소하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보면요. 3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3분류의 사람. 첫 번째! 주는 사람 뭐라고 해요? 기버! 누구예요? 누구? 기버. 좋습니다. 네. 2번째는 테이커. 3번째는 매처예요. 매처. 기버는 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그러면 매처는 뭐게요? 상대에 따라 달라져요. 카멜레온 같이. 주는 사람을 만나면 매처도 주는 사람이 돼요. 빼앗거나 받기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처도 빼앗고 안 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전 세계 기버가 몇 프로냐? 54%, 32%. 그럼 너무 행복하겠죠. 기버가 많은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금 여기에도요. 기버와 테이커와 매처가 존재합니다. 기버는 10%밖에 안 돼요. 10%. 테이커는요. 20%. 그럼 매처가 70%예요. 여러분들의 조직을 생각하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버의 10%와 매처의 70%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매처가 기버를 만났으니 매처도 기버가 되겠죠. 그럼 80%의 기버와 20%의 매처가 있는 조직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조직은 너무 행복해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내 걸 주고 가르쳐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서로 그렇게 너무 좋은 거. 이런 조직 너무 아름다워요. 혹시 여러분들의 조직인가요? 기버가 많은 조직. 정말 잘 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기버보다 테이커가 2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매처가 테이커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90%의 테이커와 10%의 기버가 있는 조직 어떨 것 같아요? 처참합니다. 자, 개판이에요.
서로 욕하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조직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직이 기버 조직인가 테이커 조직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들 이런 기버 조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베풀어야 돼요. 야! 드리게요. 제가 드릴게요. 야, 오늘 다 썼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맞아요. 내가 먼저 기버가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버가 되시면 조직의 성장의 최소한은 달성하신 거예요. 왜? 나 한 명의 확률로 기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과 최하단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기버, 테이커, 매처 누가 있어요? 최상단. 기버. 그럼 최하단은요? 테이커. 자, 최상단에도 기버가 있고요. 최하단에도 기버가 있어요. 똑같은 기버지만 이 둘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성공의 사다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버를 호구라고 해요. 호구. 호구. 호구 들어보셨죠? 혹시 나는 호구 소리를 들어봤다. 있죠? 있어요. 호구를 절대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호구는 그냥 너무 사람이 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빼앗기고 자꾸 주기만 합니다. 우리 관리자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조직을 경영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상처들이 있냐면 조직이 무너질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득이 되지 않아도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자꾸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호구가 되는 거죠. 호구가. 근데 똑같은 기버인데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 있는 기버는요, 호구와 완전히 전략이 다릅니다. 이 최상단에 있는 기버들은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뭐라 나와 있냐? 응징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응징. 응징이라는 게 뭐 혼을 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비즈니스를 분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에서 조직을 경영을 하려면 우리가 누구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테이커에 집중해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버가 돼서 누구에 집중해야 돼요? 매처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테이커한테 쓰는 에너지와 역량을 여러분들이 매처한테 집중하면 여러분들 조직이 기버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버의 성공 전략은 그래요. 기버의 성공 전략은 내가 기버가 돼서 나의 지점원들, 나의 조직원들에게 끝없이 베풉니다. 그러면은 나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나한테 그 호의를 되갚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기버들은요, 성공의 사다리 최상단으로 계속 올라가게 돼요. 이게 기버들의 성공 전략입니다. 그럼 테이커는요? 여러분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내가 테이커인지 꼭 돌아보셔야 돼요. 왜? 조직이 성장이 안 된다면 우리 조직에 테이커가 많거나 내가 테이커의 확률이 진짜 높아요. 왠지 아세요? 테이커는 남한테 주지 않죠. 받기만 하고 빼앗기만 하고 베풀지 않아요. 자기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테이커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주변에 있는 매처들이 알게 돼요. 그죠? 그럼 매처들도 테이커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매처들이 테이커에 뭘 하는지 아세요? 뒷담화를 까기 시작해요. 뒷담화를. 이게 심리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뒷담화를? 호박씨. 호박씨. 네, 심리학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은 최대 응징 효과라고 얘기해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면서 최대의 응징을 할 수 있는 게 뒷담화라는 거예요. 테이커에게 실망한 매처들이 모여서 테이커의 뒷담화를 시작합니다. 테이커는 밥도 안 사주고 맨날 빼앗기만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테이커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소문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테이커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테이커 조직이 무너지는 거예요. 테이커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불임이라고 해요. 불임. 자기 걸 알려줘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게 결국 리더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게 리더가 아니라고요. 나보다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더 높은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성장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 기버의 전략인데, 테이커들은 자기보다 잘난 놈들은 다 밟아버리고 자기보다 잘난 꼬라지를 못 봐요. 주지도 않고 가르쳐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조직이 성장하겠어요? 나보다 못한 놈들만 모여있는 조직이 성장하겠냐고. 조직이 절대 성장할 수 없는 거죠. 다 조직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조직이 무너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그냥 책에 나오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저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성공의 최상단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다른 거 다 잊으셔도 그저 기버가 되겠다고 마음 먹고 기버의 자리를 선택하시면 여러분들 조직 운영의 50%는 공짜로 먹고 가실 수 있어요. 50%는. 그냥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전략의 1번입니다. 1번. 그냥 주시라고요.